자, 우리 이제 빛 정리 좀 해볼게요. 빛의 법칙, 반사 법칙하고 구조의 법칙이 있죠? 반사 법칙은 입사각, 반사각이 같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법선 잘 기억하시면서 얘가 만약에 이 거울면이 삐뚤어지면 헷갈려 하시지 말고 법선도 같이 삐뚤어져 있다. 법선이 기울어 있다라는 기억을 좀 하시면서 입사각을 다뤄보세요. 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여기는 쉬우니까 쏙쏙 넘어갈게요. 광원, 자, 물체 볼 때, 광원을 볼 때와 아닌 거 볼 때 두 가지 경로 있다는 거 확실히 알아주시고, 굴절, 꺾이는 현상, 속력의 차이 때문이죠. 그런데 굴절각은 이때 법선이 또 이때 필요하고, 그리고 요거 재밌어. 입사가 커질 때 굴절각도 커져야 돼. 이유는 제가 예전에 스네리 법칙 살짝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또 적어보자면, 이게 입사각이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반사각이었다고 아니, 굴절각이었다고 쳐볼게요. 얘네들이 이제 이 입사각에서의 속도, 외질의 속도, 네, 굴절각에서의 속도가 함께 맞물려서 정리된다고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속도가 커질수록 속도가 클수록 굴절각도 커지고, 음,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현재 사실은 여기에서 또 뭐가 있냐면 더불어서 이 굴절률이라는 게 수치가 정해져 있거든요. 굴절률 수치. 굴절률 수치가 정해져 있어서 이 세타하고 이 굴절률이라는 건 또 뭐냐면 빛의 속도, 그 다음에 어떤 매질에서의 속도의 비율이거든요. 얘가 공기에서 그리고 유리에서 물에서 이렇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다 보니 이 값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입사각이 커진다. 그러면은 같이 커줘야죠. 그쵸? 이 정해진 값 때문에 이 값을 만족하려면 같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모든 게 스네리 법칙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쵸? 제가 속도 보라는 것도.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시니까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줘라. 입사가 커지면 같이 커진다? 당연히 반사각도 커지죠. 근데 재밌는 건 이걸 따져보잖아요. 이걸 따져보면은 입사각이 커지는 비율하고 굴절각이 커지는 비율이 달라. 그러니까 입사각이 한 30도 막 커지잖아요. 굴절각은 그렇게까지는 안 커져. 네, 그런 특징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물속에 어떤 물체 볼 때 얘가 꺾여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여기에 이렇게 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고, 그렇게 꺾여 나오는 이유는 굴절 때문인데, 그래서 좀 가까워 보인다. 이런 현상이 아지랑이도 있고, 그 다음에 신기루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근데 같은 물을 보는데 그냥 내 얼굴이 보여. 그건 뭐예요? 그거는 햇볕이 내 머리에 부딪혔다가 지금 그게 거울면처럼 작동을 해서 보이는 거죠. 그쵸? 예. 무조건 물이라고 다 굴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반사에 의한 법칙. 그림자도, 그림자 이야기는 뭐였어요? 직진에 의한 거. 그쵸? 이런 거 약간 미묘하게 차이 있는 거 알아두셔야겠죠? 자, 지금 보시면 공기와 물에서 각도 어떻게 측정하는지 보이시죠? 입사각, 부재각. 예, 여기 기준선이라고 하네요. 기준선, 법선. 평면거울에서 상의 크기 비교해 보면은 기준선에서 떨어지더라도 상의 크기는 물체 크기가 항상 똑같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이제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눈으로도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 그림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서 반사된 여러 빛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파란색 영역은 다 내 눈으로는 안 온 거야. 그쵸? 내 눈으로는 안 온 거고, 내 눈으로 오는 것만 한번 체크를 해보면 요 점에서 요렇게 라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또 요 발끝도 요렇게 들어와서 내가 내 눈 수정체 뒤에 망막에서부터 얘를 인식을 한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어떻게? 요 거울 뒷면에서부터 오는 것처럼 느낀다 이거죠.
그쵸? 그리고 그거를 물체까지의 거리, 물체의 상까지의 거리, 그쵸? 얘네들이 항상 같다. 얘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얘가 이렇게 어떤 막곡지각으로 같아지고, 그러면 요 두 각이 같아지고,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같을 수밖에 없었죠. 상의 크기가 이게 상관이 없어. 항상 같아요. 그쵸? 항상 같다는 거야. 멀어져서 상이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 상의 크기는 그대로입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내 크기도 네. 그만큼 시야에서 멀어진 거니까. 대신 좌우는 바뀌어 보인다. 이게 근데 좌우가 바뀌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글씨가 뒤집히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글씨의 좌우가 바뀐 거거든요, 지금. 그쵸? 요 면을 중심으로. 뒤집혀 보이지만 양옆이 좌우가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울은 우리가 많이 해봤어요. 그쵸? 블루 거울, 오목 거울, 그리고 거울이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을 때. 여기에서 이 중간 것도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가까이 있을 때는 크고, 죄송해요. 볼록 거울이군요. 네. 이거는 볼록 거울은 작아지죠, 무조건. 무조건 작아지는데 점점 더, 네, 계속해서 작아집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크기도 얘도 작아집니다. 여기 살짝 작아진 게 보이시나요, 더? 이 느낌이구나. 네. 얘가 가까울 때도 작지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볼록 렌즈, 오목 거울 같은 경우는 크고 바로선 상이 된다. 그리고 뒤집혀서 점점 작아진다. 화살표 모양으로 한 번 더 해보면 살짝 작은데 멀리하면 점점 훨씬 작아진다는 얘기. 그쵸? 이게 작음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 그리고 평면거울, 오목거울, 볼록거울이 굉장히 쓰임새가 다양하죠. 넓은 범위를 보고 싶고, 확대해서 보고 싶고. 그래서 화장실이나 복도 거울 등에서 내 크기 그대로 보고 싶을 때 평면. 볼록 거울 같은 거, 어떤 편의점이나 모퉁이 안전 거울, 오목 거울 같은 거, 확대 거울. 그리고 렌즈는 볼록 렌즈가 오목 거울하고 비슷했죠? 네. 가까이 하면 확대할 수 있지만 확대했던 것들이 확 뒤집혀가지고 자꾸 거꾸로 설 수 있다. 예, 통과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 친구 이렇게 확 뒤집혀서 저 작아진 거 볼 수 있고 자, 볼록 렌즈의 형태들 보시면 가운데가 이렇게 더 두꺼우면 다 볼록 렌즈예요. 여기 가장자리가 두꺼우면은 오목 렌즈예요. 네, 돋보기, 현미경, 망원경 등 뭔가 이제 확대해서 보는 데 많이 쓰이고 있고 근시용 안경. 여기에서 근시용 안경은 근시가 이렇게 눈이 길어진 형태죠. 자꾸 앞에 맺히니까 일부러 빛을 퍼뜨렸다가 뒤로 딱 맺혀주게. 그쵸? 이 빔 프로젝트에서도 뭔가 글씨를 좀 이렇게 확대해서 봐야 되잖아요. 확대. 그쵸? 확대도 해야 되니까, 요거 한번 볼만하다. 빔 프로젝트. 네. 그쵸? 오목 렌즈를 쓴다. 응? 아닌데? 확대는 볼록인데, 빔 프로젝터가, 아, 죄송합니다. 이 빔 프로젝터 쓰이는 이유는 이 빛을 일부러 이렇게 퍼지게, 예, 크게 만들려고 퍼지게 해서, 그쵸? 상을 크게 하는 거죠, 상을. 상을 크게. 그쵸? 상. 상을 크게. 생성된 빛이 이 오목 렌즈를 통과해서 좀 크게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음, 빔 프로젝터. 빔 프로젝터 얘기를 처음 해봤는데, 지금? 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이 이렇게 확대돼서 상을 확대시킨다기보다 빛을 퍼뜨리는 데 핵심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퍼뜨리는데. 음,
음, 음. 그다음에 대물 렌즈하고 저반 렌즈. 대물 렌즈하고 저반 렌즈가 둘 다 블록이거든요. 블록. 어, 오, 이거 잘 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백색광은 흰색으로 보이는 거죠. 다 합해져서. 네, RGB 이야기였고, 이렇게 합해지는 거 합성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빨간색이면 빨간색으로, 빨초면 노란색으로. 그렇죠? 합성할 때 점점 밝아지거든요. 점점 빛은. 어, 여러 색을 반사를 했다. 그러면 반사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여러 색깔이 다 반사가 돼서 내 눈으로 들어오면 합성돼서 보인다라는 얘기죠. 영상장치 화면 구성 최소 단위가 화소였고, 그때 화소는 삼원색을 쓰게 하고, 노란색, 흰색 화면 만드는 방법도 볼 수 있습니다. 음, 요거 재밌네요. 한 가지 색의 빛으로 표현하면 빨초파죠. 그쵸? 두 가지 색의 빛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노자청이죠. 그쵸? 갑자기 물어보면 좀 의미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세 가지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흰색이 된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 파동 발생 용수철로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이 한 곳에서 진동이 점점 퍼져나가는 걸 파동이라 하고, 그다음에 매질은 파동 전달 물질이고, 얘가 진행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해 준다. 매질이 진동하는 게 아니라, 매질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파동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일 뿐이고, 지금, 매질은 제자리 진동을 하지만, 에너지는 전달된다는 얘기였어요. 이건 이미 너무 많이 아시죠? 네. 예를 들어서 여기 마루에서 여기까지가 한 10m다. 그럼 파장은 이 정도 절반이니까 5m 된다. 그리고 파동을 통해서 에너지와 정보가 전달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파동이 물질에 비해서 엄청 빠르고 멀리 전달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뭔가 통과도 할 수 있어요, 파동이. 인체의 조직 같은 것들을 이렇게 통과를 해버리는 X선도 있고, 그다음에 어군 탐지기, 초음파 진단 같은 것들도 어떤 정보를 알아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은 여기에서 요걸로 구별을 해야 돼요. 전자레인지 에너지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초음파 치료기도 뭔가 에너지를 전달해서 근육을 치료해 주는 거지. 파력 발전소도 파도의 에너지를 이제 상산하는 거고, 요런 거. 지금 단말기, 초음파 검사, 그다음에 음향 신호기 같은 어떤 것들은 다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핵심이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당황하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소리는 진동이 주변에 진동을 시켜가지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때 파동으로 이 소리를 음파라고 합니다. 음파라고 하고 이런 감압용기에 넣어보면 얘가 소리가 들어가는 곳에 이제 공기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소리라는 거는 공기라는 매질을 반드시 지나야 공기 또는 물 같은 어떤 매질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공기가 많이 없어지니까 소리도 잘 전달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체도, 액체도, 그다음에 기체도 전달하는데 진공 상태에서는 안 되니까 거기에서 네, 우주인들이 헬멧을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고 그랬었죠. 그쵸? 진공에서는 안 통하니까 소리가. 소리 색이 높낮이 음색인지는 완벽하게 아실 것 같고 어, 자 이제 원자 들어가겠습니다. 물질 이루는 기본 입자가 원자인데, 이 원자가 한 종류로만 된 게 원소. 그리고 원자가 두 종류 이상의 입자가 모인 게 화합물. 자, 그런데 이제 옛날에 원소라는 말을 이미 썼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원소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소란 말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들의 물질 안에 성분이야. 오케이? 어떤 물질, 고유한 물질의 성분, 그러니까 뭔가 바구니라고 하면 수소 원소라는 바구니 안에 수소 원자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이 원자가 이제 바구니 바깥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그때는
수소 분자 형태 또는 물 분자 형태 같은 어떤 다른 거랑 결합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성질이 나타나려면 우리한테 이 친구만의 성질이 나타나기 어려운 게 얘는 바깥으로 이제 뭔가 만들어져서 나오면 결합이 돼 있는 상태라서 네. 성질을 알아낸다. 성질이 규정이 되려면 분자 상태 또는 이렇게 화합물 상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화합물, 혼합물하고 좀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천연가스는 탄소, 수소가 있습니다. CH4니까요. 네, CHO 등등 여러 화합물이 있고요. 네, 원자 분해되지 않는다. 네, 요거 보통 분해되지 않는 거는 원자로 기억하지 마시고 거의 원소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다른 종류의 물질로 분해가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왜냐면 원자는 약간 원자 핵이랑 전자가 또 막 구성돼 있잖아. 그러니까 분해가 안 된다고 하면 좀 말이 안 맞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원자 자체보다도 뭔가 분해가 안 된다. 다른 걸로 바뀌지 않는다. 막 이러면은 원소라고 딱 알아두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화합물은 분해할 수 있죠. 화학적인 방법. 그리고 우리가 이거 있잖아. 바로 이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원소와 화합물로 나눌 수 있는 거야. 두 가지로. 근데 그 원소는 사실은 얘도 원자로 이루어졌고 얘도 원자로 이루어졌죠. 그쵸? 근데 이 원소라는 거는 특히 우리가 보통 분해가 절대 이제 안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 이게 물론 얘가 뭔가 다른 걸로 바뀔 땐 살짝 분해되겠죠. 요것도, 그쵸? 근데 다시 또 결합을 하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좀 분해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뭔가 좀 원자 개념보다 어떤 고유한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을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아예. 다른 종류 물질로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화합물은 분해가 될 수 있죠? 화합물은 될 수 있는 물질인 거고,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물질을 원소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소는 한 종류의 원자로, 화합물은 두 종류가 조금 단순히 섞였다. 화합물은 단순히 섞였다 하면은 그거는 혼합물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혼합물은 그러니까 소금에다 물을 섞듯이 우리가 막 쉽게 쉽게 섞을 수 있지만 화합물은 그렇지 않죠. 뭔가 에너지가 더 추가되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화합물은 성분 물질의 성질이 그대로 안 나타나죠. 그쵸? 네. 물을 이루는 원소는 수소와 산소죠. 그쵸? 물을 이루고 있는 거. 요 물이 사실 이제 그 물 속에 있는 어떤 원자들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소와 산소다. 그리고, 어, 만약에 원자라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어, 결합돼서, 어, 될 수는 있지만, 음, 여기에서는, 음, 어떤 종류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물을 이루는 종류? 그러면은 원소라고 하는 게 맞겠다. 물은 분해가 되니까 원소가 아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화합물이냐 원소냐로 먼저 생각하시면 좋아요. 어떤 물질이 화합물이야 원소야? 그러면은 화합물이냐 원소냐라고 했을 때, 어, 얘가 한 종류의 원자로 돼 있다. 그럼 원소라고 보시면 좋겠고, 어, 음, 음. 그러니까 원소에 의해서 지금 이거는 화합물이고 원소가 이렇게 세 가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한 종류의 원자들로 되어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은 모두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원소 기호 나타낼 때도 중간 글자 좀 택해가지고 첫 글자 다음에 나타낸다. 다 외우셨나요? 다 외우셔야죠. 그쵸? 화학식, 원자 종류랑 숫자를 원소 기호와 숫자로 나타낸 거죠. 그쵸?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식을 나타낼 때는, 음, 지금 원소 기호 오른쪽 아래, 여기는 이제 원자의 개수고, 요 앞에 쓰일 것은 이제 분자의 개수죠. 그쵸? 네. 보니까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은 없어서 쓱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이 원자 구조 따질 때 원자핵하고 전자하고 좀 개념 설명 같은 거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플러스 전하. 전하라는 건 전기적 성질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 플러스의 성질을 띠는 양성자, 그리고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있다. 중심에 있고,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 그러니까 이 전자의 전하량과 원자의 전하량은 정확히 같아요. 하나당 전하량은 같은데 그게 이제 부호가 반대일 뿐. 그리고 질량은 훨씬 작고 또 이동할 수도 있다. 그리고 원자 핵 주변을 좀 돌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원자 자체가 중성이라는 거. 왜냐? 이 수가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원자 핵은 이 원자 전체에 비해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질량은 다 차지하지만 여기가 다 텅텅 비어 있다. 대부분 빈 공간이다. 그리고 질소 원자가 양성자 7개면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 양성자 이야기하고 있고요. 프린트 갖고 계시니까 쓱 훑어보시고 원자 중심에 원자핵을 표시해야 되겠고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있어야 되겠고, 네, 좀 퍼져 있어야 되겠고, 왜냐면 퍼져 있어야 되는 게 전자끼리도 청력이 발생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원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똑같이 표시해서는, 안 되겠죠. 네, 양성자 수가 다르니까. 네. 그리고 주기율표는, 원소 기호들을 나열을 했는데, 번호는 또 원자 번호라고 하거든요. 원소 번호라고 안 해요. 원자 번호라고 한다는 거야. 원자 번호, 그리고 원소 기호. 그쵸? 네. 원자 번호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뭔가 그렇잖아요. 어떤 하나의 입자를 나타내니까 번호를 넣기에는 원자 번호가 맞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주기와 족의 차이, 주기는 가로줄, 족은 세로줄이죠. 출주기까지가 전체예요. 네, 그리고 1쪽부터 18쪽인데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보통 13쪽부터를 다시 외우고 있죠. 그쵸? 1, 2 하고 여기는 전이금속이라고 해서 우리한테는 좀 관심 밖에 해당이 되는 애들이고 물 이렇게 반응성 커가지고 네. 이 친구들이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여기에서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트륨을 물에 넣어.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제 수소를 발생한다 이거지. 왜냐면 이 물 속에 있는 여기 물 속에 있는 친구 중에 이제 산소하고 얘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소는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음, 실온에서 기체 상태인 거. 실온에서 기체 상태입니다. 항상 다 기체인 건 아닌 거죠. 그쵸? 실온에서 기체라는 거. 그쵸? 나트륨이나 이런 것도 그쵸? 실온에서 좀 고체인 경우가 많고, 수소는 또 제외하고, 여기에서 반응 안 해. 그리고 아르곤 이런 용접에 쓰이고, 그리고 전류가 흐르면 색을 나타내 주는 거야. 얘가, 네온은 전류가 흘러갈 때 색을 이렇게 나타내 주기 때문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광고판에 이용될 수 있죠. 비행선을 띄우는데 헬륨 이용은 됩니다. 수소 아닙니다. 가벼운 수소를 쓴다 안 돼요. 수소는 수소 자동차 같이 뭔가 배터리 속에서 튀어나올 수 없게 산소와 만나지 않게끔. 그러니까 수소가 폭발하는 성질은 산소를 만났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원소의 성질이 규칙적으로 주기율표. 주기율표에서 원소들 원자 번호 순서대로
주기율표 가로축과 세로축. 네. 7축이 18쪽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주기율표에서 같은 쪽 원소들 성질 비슷하고. 반응하지 않는다. 안정하니까. 그래서 단원자 분자, 이미 분자라고도 부를 수 있다. 원자이면서. 네. 단원자 분자. 근데 시험 범위는 아니라고 나와 있네요. 성질을 나타낸다. 분자는 성질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질이 이 원자와는 굉장히 달라. 그러니까 이때도 봐봐. 원자와 성질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니까 헷갈릴 수가 있지. 근데 우리가 보통 원자가, 얘가 일단 독립적으로 딱 존재를 할 때 그 성질을 나타내야 되는데, 얘네들이 원자 자체가 그냥 튀어나올 수가 없다라고 했었죠. 요런 상태로 우리한테 나타난다.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성질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거기에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와는 좀 다른 친구란 얘기죠. 그죠? 음, 그리고 숫자가 다르면 다른 분자였고, 원자 전자를 잃거나 전자를 얻어서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죠. 원자 핵은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요것도 염화나트륨, 탄산칼슘, 염화칼슘, 탄산수소 나트륨. 이거 잘 기억해야겠다. 이온으로 이루어지고 이온 결합이 되는 애들을 찾는 거거든. 이온 결합이 되는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리 전선 이런 거 이온 결합 아니거든요. 그런 걸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 탄산칼슘, 염화칼슘 이런 것들. 네. 이렇게 이온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 우리 주변에서는 기본 입자가 일단 물질 이름 기본 입자잖아요. 그리고 18쪽 원자는 매우 안정된다. 이런 거 물질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 분자. 분해 안 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분해 안 된다 이런 원소라고 했죠. 분자가 원자로 나뉘어지면 성질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성질 없어진다 또는 잃어버린다. 원자의 종류와 수에 따라 분자 종류 달라지겠고 같은 성질 아니겠고. 네, 칼슘 이온, 염화 이온이 결합한 그런 물질이다. 독립된 원자 한번 찾아보는 거, 분자로 이루어진 거, 그다음에 이온으로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분자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결합을 할 때 지금 그런 어떤 이온 결합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온 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온 결합이. 그러니까 이온 결합이 되려면 일단 극성이 달라야 돼. 그쵸? 근데 얘네들은 똑같은 애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나중에 공유결합이라고 배운다고. 조개 껍데기, 탄산칼슘. 전하를 띠는 이온.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형성된 플러스 전하는 양이온이다. 양이온 이렇게 나타내고 양이온이 어떻게 생기냐? 얘가 전자를 잃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죠. 근데 요거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넘겨버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그냥 원자를 취해서 이온에다가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는 거. 이게 양이온의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음이온은 어때요? 여기에서 얘가 지금 O에서 이거 두 개의 전자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표시를 하거든요. 요런 느낌이 음이온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과망간의 지선이 보라색이죠? 구리온이 파란색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보고 결론은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결론이죠. 그쵸? 네. 색깔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전하를 띈다는 거죠. 그쵸? 네. 전하를 띠는 이온들, 원자는 정비적으로 중성,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그다음에 양이온은 원소기호 오른쪽 위에 전자의 수와 플러스를 표시하겠다. 음이온은 원소 뒤에 뭐뭐 화를 붙여야 되겠죠? 리튬화 아니죠? 그때 내가 얘기했나? 암모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지만 약간 이름이 바뀌잖아요. 암모니아였는데 이거는 암모늄 이온은 약간 다원자 분자라서 약간 뭔가 좀 표시를 해줘야 돼. 그냥 분자 상태에서 이렇게 이온이 될 때 그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죠. 다원자 이온. 뭔가 색다른 게 하나 더 붙으면서 이렇게 전자의 총 개수가 이제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좀 색다르게 해준 거고 다원자 이온 빼고는 다 그냥
그냥 양이온은 그냥 뭐뭐 원 이온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기억하셔야겠죠? 이거 틀렸었네. 헐. 수용에게 전류 흘려주면 음이온은 양이온은 플러스극으로 가는 거 황산, 과망간이지산. 네, 칼륨, 구리. 이거 요 앞에 게 우리는 마이너스가 먼저 오죠. 아니 그게 아니라 황산, 칼륨, 항상 구리 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죠? 이게 뭔가 잘 몰라도 얘가 마이너스 이온이라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쭉 여기에 나머지 원소 기호들이더라고요. 잘 외워주시고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질산 마이너스 탄산 2, 네, 여기까지. 네, 끝까지 이거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